신사동 딸기님 감사합니다. 이게 폴라라이즈가 평광이란 뜻이야? 좋기만 하구만. 왜? 샘나서 그렇지? 너네 샘나서 그렇지? 내가 너무나 싼 값에 좋은 아이템을 득템해서 너네 샘나는 거지? 좋은 거 맞나? 아니 근데 내가 선글라스를 운전할 때만 껴요. 평상시에 선글라스 낄 일이 없어. 이거 끼고 운전하면 안 좋을까? 라섹? 아니 난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그 라섹이나 뭐 이런 걸 해도 안 좋대. 그게 라섹이나 라식이나 그게 저기 뭐야 30대까지만 하는 거지 40대는 해봤자 소용없대. 혼자 있을 때 끼는 건 괜찮음. 근데 밖에서 끼면 안 돼? 이거 위험해요? 이거 별로 안 좋아? 선글라스 스틱 쓰면 시력이 안 좋아요. 기스 때문에. 스틱이 뭐야? 이거? 눈 나빠진다고? 이거 확실해요? 눈 나빠져? 아니야, 이거 농협에서 산 거야. 아니, 내가 지난번에 선글라스가 없어가지고 안경에다가 선글라스를 덧 끼웠거든. 집에 있는 이제 그 렌즈가 되게 좋은데 도수가 안 맞는 거. 렌즈 따라서 틀리다. 운전할 때 쓰는 거 괜찮지 않아요? 농협 안경점에서 산 거야, 이거. 고급이야. 얜, 뭐 사기만 하면 다 안 좋대. 지난번에 산 가방도 얼마나 좋은데. 못됐어. 네. 이거 산 건 아직 신랑이 몰라. 왜 안 열리냐, 왜. 케이스도 있어. 좋은 거야, 이거. 혼날까? 아이씨. 얘들은 내가 뭐 사기만 하면 다 욕해. 그래도 내가 이거 해외여행 가려고 특수 아이템으로 나 이거 쓰고 유럽 갈 거야. 유럽에 선글라스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장만했어. 그런 거만 사시니까 그렇지. 중국 사람 같아요? 야, 창피하면 너 나가! 뭐가 나라 망신이야! 이거 하면 그게 촌스러워? 그럼 짱구 할라? 그럴까? 짱구 할라? 그러면서 누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짱구 할라? 그러면서 못 들은 척할까? 에이씨, 얘네들은 내가 뭐만 사면 다 마음에 안 든대. 3살 어린 동생님 감사합니다. 에이씨, 안경 해준다는 시청자한테 선글라스 하나 해달라고 할까 보다. 너무 비싸겠지? 아니 근데 요즘에 안경이 너무 비싸요. 그렇지 않아요? 안경이 너무 비싸가지고 미호푸빙님 감사합니다. 저기 렌즈 도수 있는 선글라스는 또 더럽게 비싸. 롬롬님 감사합니다. 렌즈 끼세요.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 몇 살이야? 내가 나이가 45살인데 45살쯤 돼가지고 렌즈를 끼면 눈이 말라. 45살 정도 되면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요. 그 나이가 들면 눈에 물기가 많이 부족해서 그 렌즈를 끼면 렌즈가 말라버려. 개미처럼 사장님 감사합니다. 라섹은 안 된다니까? 이게 이제 40살 넘어가면 라식 수술도 안 해주고 라섹 수술도 안 해주고
렌즈를 끼면 눈이 마르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갖고 있는 선글라스가 옛날에 알이 좋다고, 좋은 알로 하면서 내가 그때 렌즈 낄 때 맞춘 안경이에요. 그때 언제야? 내가 옛날에 그 왜 돈 많이 벌 때 렌즈 끼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제 렌즈 끼고 그 쓰는 선글라스를 맞춰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는 렌즈를 못 껴. 눈이 막 말라가지고 뭐지 렌즈를 끼면 한 서너 시간밖에 못 견뎌. 그래서 렌즈도 못 껴. 라섹도 안 돼. 음. 오죽하면 그래서 내가 저걸 샀겠냐. 응. 인공 눈물. 그러니까 눈물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난 그 눈물을 넣으면 나는 그 사람들 다 눈, 코, 입이 뚫려 있지 않아요? 난 그런 거 넣으면 이렇게 맛이 느껴지는 게 싫어. 목 뒤로 이렇게 그 액체 맛이 느껴져. 음. 아니야, 우리 시청자 중에 안경 하나 해주겠다고 계속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거야. 내 눈이 좀 이렇게 난시하고 근시가 아주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맞추기가 힘들어. 웬만해서는 뭐지? 잘 안 맞아요. 웬만한 안경이 잘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괜히 또 우리 시청자분이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는데 내 그거 못 쓰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안 한다는 거야. 예. 이제 노안이야, 노안. 음, 노안이라서 그 어쩔 수 없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히 노안이 오는 거고 노안은 노안답게 대우를 해야지. 음. 하여튼 내가 운전할 때, 이게 노안일수록 운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여기 이게, 뭐지? 햇볕 들었을 때, 햇볕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인상을 쓰게 되더라고. 여우비님 감사합니다. 원래서 40대부터 노안이 와요. 살기 힘든 서민님 감사하고요. 속탐의 명물님 감사합니다. 난 그래도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좋은 선글라스 있다고 알려준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다 욕지거리야. 지들은 뭐 얼마나 비싼 거 쓴다고. 삐졌어. 아, 야한 노래 틀어야 되겠다. 유부녀로 바꿀까? 유부녀의 은밀한 이야기. 예, 제주강님 감사합니다. 유부녀의 은밀한 긴 것. 제목은 마성의 치킨.
우리 딸이 막 낄낄거리면서 노래 듣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어폰 한쪽을 딱 들었는데 소니가 너의 가슴에 너의 다리에 소니가 막 이런 노래를 듣고 있는 거야. 딸 이게 무슨 노래야 했더니 장미여관 아니야. 마성의 정말 이 장미여관의 음악 세계는 어디까지인가. 예. 이 장미여관이라는 사람들 난 몰랐어. 예, 떠미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요즘에 보면 볼수록 정말 이 사람들의 음악적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상상력은 어디까지인가. 예. 이들의 음악적인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특히 그 보컬 그러니까 그 뭐지 리더? 리더가 보여준 어떤 그 내공 있는 모습. 옛날 무슨 무술 영화에 스승님 같은 포스.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이게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의 노래 주인공은 정말 왜 그 서민들이야. 그 서민 남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너무나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그래도 코믹하게, 너무 절절하게. 근데 또 음악적인 깊이는 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 좋은 목소리와 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웃기고 재미있는 음악을 한다는 거. 네. 정말 너무 멋진 그 장미 여관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휴,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 지루한 투쟁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겠죠? 예. 벗어? 뭘 벗어? 네가 나 벗은 다음에 일어난 사태 네가 책임질 거야? 너님 시키 우리 손님 쫓아내려고 들어온 거지. 네가 벗으라 그러면 내가 못 벗을 것도 없어. 보는 네가 힘들지 임마. 벗는 나는 별 관심이 없어. 애 하나 낳고 나면 누가 벗은데 왔다 갔다 해도 별 신경도 안 써. 아줌마들은 벗으라면 내가 벗을 수는 있는데 네가 고생이지 임마. 예, 조이암님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벗고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신랑이 밖에서 보이겠다 그러면 내가 그러잖아. 보는 놈이 괴롭지 뭐 내가 뭐 보는 네가 괴롭지 뭐. 예, 조이암님 감사합니다. 예. 네, 선글라스 이미 벗었다. 네. 그럼 벗어 안 괴롭다. 이놈 새끼 망치 고추 달림. 너 이놈 새끼 너 여자야? 너무 선정적인 방송. 아니 말이에요. 내가 왜 아프리카 여 BJ들 속옷 노출 막 하도 욕지걸 하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속옷을 딱 보여줬잖아. 내복. 이 팔을 딱 걷었는데 내복이 나왔어. 그리고 이거 아프리카 속옷 노출이라고 이거 신고되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도 신고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내복도 속옷 맞거든? 형은 속옷 노출하지 마. 범죄야. 이씨, 확. 내복 노출이지 속옷 노출이 아니라고. 그래, 니들은 안 늙나 보자, 씨. 예. 자, 그럼 오늘 뉴스가 너무 많은데, 예, 또 바쁘니까.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봅시다. 진짜, 이 새끼들 왜들 이런데, 진짜. 손석희 JTBC도 종북? KBS MBC 종편은 폐간해야.
여 추진위원들이 진보당 사태 보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예, 모두 행복하기님 감사합니다. 손석희 뉴스를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거죠.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태를 다룬 JTBC 9시 뉴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부문 소위원회는 27일 JTBC 9시 뉴스 5일자 보도 가운데 통진당 사태를 다룬 일부 보도를 심의 안건으로 다뤘다. JTBC는 이날 뉴스에서 법무부의 진보당 해산청구 소식을 1, 2번째 순서로 다룬 뒤 김재현 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서울대 교수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대담을 나눴다. 또한 이 사안과 별개로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인터뷰하면서 마지막 질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 박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권혁부 소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 엄광석, 박성희 위원 등 3명은 김 대변인과 김 교수를 출연시킨 것을 두고 JTBC 뉴스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당히 훼손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진술인으로 나온 김상우 JTBC 보도국 부국장은 김재현 대변인을 출연시킨 건 사건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이며 김종철 교수는 법학자로서 전문적인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출연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과 관련해서 박 시장의 답변은 통진당 측의 불리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손석희 시장의 질문에 사법부나 헌재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소위원장은 이날 통합진보당 관련 뉴스는 18분 12초였고 뉴스의 핵심은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한 이유인데도 이에 대한 내용은 1분도 채 안 돼 양적 균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엄광석 의원은 정당 해산 청구란 팩트에 대해 JTBC는 반론권만 보장해줬다며 뉴스 해설을 한 사람이 해산에 반대한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심하게 잃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앵커로서 균형을 잃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 소위원장은 통진당에 유리하고 정부에 불리한 의도성을 띄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손 사장이 박 시장에게 이 사안에 대해 견해를 재차 질문한 것을 두고도 박 시장에게 부정적 의견을 끌어내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소위원장과 엄 의원은 법정 제재 가운데 최고 수준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고 박상희 의원은 주의 의견을 냈다. 앞서 문제없음을 주장한 김태곤, 장낙인 등 야권 추천위원들이 심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그나마 공정보도라는 JTBC가 불공정하여 징계 대상이라면 KBS, MBC 종편은 폐간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어느 순간이 되면 얼척없던 말도 안 되던 것들도 참고 참았던 여론이 분출할 때가 있겠지요. 그때가 가까워오는 것 같네요 라고 글을 게시했다. 정준규 대구대 한국재활정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삼성의 대응 주목, 삼성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랄 것이니 구구적 사회보다는 적절하게 관리 가능한 사회를 원할 것, 거기 손석희의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면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이제 손석희 뉴스까지 손을 보려 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건 광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광풍이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SNS상에서 국민 모두 종북으로 몰고 중징계하고 새누리 집단 너거끼리 살아 삐라. 편파 보도를 일삼는 조중동과 MBC, KBS 뉴스에는 눈 감으면서 박근혜 정권은 양아치 정권에서 파쇼 정권으로 진화 중. 조폭이 따로 없구나. 반대하면 빨갱이고 반대하면 간첩이구나. 진실이 탄압받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언론 탄압 막장 드라마가 전파를 타는겨? 독재란 다른 게 없다. 이런 게 독재지. 정권의 입맛에 안 맞으면 손보면 된다는 발상. 그렇다면 MBC, KBS, TV조선 동아는 어케해야 하는데요. 너무 편파적인데? 그것도 알려주소. 라는 등의 비난이 잇따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손석희 뉴스에 대해서 그 편파 보도를 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예, 편파 보도를 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손석희 뉴스에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심의위원회 중에 다수가
다수가 여당이에요. 예. 심의위원회 다수가 여당이고 야권이 2명밖에 없어. 그래서 이 손석희 뉴스의 그 중징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막 속상하고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고민들이 막 들면서, 막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러지요. 그죠? 예.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속상하고 그럴지 몰라도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역시, 뭐냐면 JTBC 뉴스가, 솔직히 이제 그 손석희 뉴스가 이제까지, 기존의 종편이나 KBS, MBC하고 다른 입장의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입장의 보도를 하는 걸,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러나, 얘네들이 혹시 쇼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들었었는데, 이번 이 중징계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믿어도 되겠구나. 예. 이젠 좀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좀 신뢰감이 든다는 게 첫 번째였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역시 이제 그 손석희 뉴스는 믿어도 되는구나. 쟤네들하고 한패가 아니구나. 예. 그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뭔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왜 얘네들을, 이 손석희 뉴스를 왜 중징계를 때리려고 했을까? 그러면, 이 손석희 뉴스가 그만큼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손석희 뉴스를 치고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손석희 뉴스가 효과를 냈다는 얘기야. 안 그래요? 이 손석희 뉴스가 종편이면서 다른 느낌을 가졌고, 그리고 이게 그 채널A나 TV조선보다 훨씬 이 시청률이 떨어져서 거의 뭐 없어질 위기의 뉴스였잖아. 그런데 이 손석희 뉴스가 지금 그만큼 소위 합리적인 보수 세력층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야. JTBC가 중앙일보 거야. 그러니까 삼성 계열이야, 삼성계. 삼성 계열 뉴스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손석희 뉴스가 그만큼 어떤 유의미한 보도를 했고, 이 정권의 종북 파쇼몰이를 막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JTBC의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로 이 국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층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게 느껴지잖아. JTBC 여론조사에서 합리적 보수 세력이 그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 입장이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손석희 뉴스를 손을 좀 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석희 뉴스가 지금 지난 통진당 사태로 완전 얘네들은 이제 이석기 사태 통진당 해산 청구로 종북몰이를 확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먹히고 있다는 거야. 예. 손석희 뉴스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지금 쟤네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쟤네들이 원한 건 이게 좀 종북 분위기가 막 몰아쳐서 메카시즘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이 야당 애들은 전부 다 빨갱이다라는 그런 국민적 중간층의 여론을 기대했는데 안 된 거야. 그게 안 됐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나? 손석희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손석희 뉴스는 쟤네들과 한패가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고, 두 번째로는 손석희 뉴스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쟤네가 지금 보복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 번째로는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손석희 뉴스는 사라질 위기도 있다.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제 손석희 뉴스를 그대로 두면 삼성에 대한 뭐 탄압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 삼성이 친권력 재벌이잖아. 친권력 재벌이기 때문에 삼성 쪽에 압력을 넣어서 손석희 뉴스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손석희 뉴스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버텨서
이게 이제 이 JTBC 뉴스가 인지도를 좀 더 확보한 다음에 손석희를 쫓아내거나 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요즘에 팟캐스트 1위가 손석희 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팟캐스트 1위가 손석희 뉴스라는 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뉴스타파나 고발뉴스나 또는 국민TV 뉴스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싸워왔던 그 사람들의 뉴스가 1등이 아니라 손석희 뉴스가 1등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이 뉴스타파나 고발뉴스나 국민TV 뉴스나 이런 것들이 그 뉴스 기능을 감당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 제도권, 친권력 제도권 언론들의 그 행패를 한쪽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봐. 근데 이 사람들의 역할만 가지고는 소위 가운데층의 공략이 어렵다라고 봐요. 소위 친정권, 친박, 그러니까 종박 언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반박 언론이 있잖아. 그러니까 종박, 박근혜를 따르는 언론이 있고, 반박 언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반박 언론과 종박 언론이 거의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둘이 이렇게 계속 대립을 하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니네들끼리 싸워라. 예. 종박. 박근혜를 따르는, 종박 세력.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잖아. 종박 세력. 얘네들이 계속 종북 그랬는데 도대체 종북 세력이 뭐냐?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종박 세력, 박근혜를 따르는 세력은 분명하잖아. 그 유명한 어떤 기자가 얘기하기를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종북 세력이고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르면 종박 세력이다. 그래서 유명해진 말인데, 좌우지간 이게 종박 언론과 반박 언론이 똑같은 소리를 냈을 때 이건 각자 자기 지지층한테 먹힌단 말이야. 그런데 손석희 뉴스 같은 게 생기면 이게 가운데 지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 이 종박 언론이 원하는 거는 국민을 갈라쳐서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종박이냐 반박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 구도로 지금 가련단 말이야. 이터너티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 종박 언론은 이렇게 국민을 박근혜를 따를 거냐 말 거냐 이걸로 막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박근혜를 비판하면 종북이라고 막 누명을 씌우고 그러면서 국민을 절반으로 갈라서 보수층의 결집 이걸 추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보수들이 종박 언론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소위 합리적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손석희 뉴스를 듣는다는 거죠. 예. 소위 합리적 보수층, 진짜 보수가 손석희 뉴스를 듣는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원하는 구조, 즉 종북이냐 아니냐 이러면서 갈라치기 하려고 했던 걔네들의 구도에 종북이냐 아니냐로 갈라치기 하려고 했던 걔네들의 구도가 깨지는 거야. 합리적 보수층을 종박 언론과 갈라치는 거지. 뭔 의미인지 이해하겠어? 말이 너무 빨랐다면 네. 원박, 신박, 월박, 복박, 짤박, 종박.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거 한번 보고 또 이어갑시다. 새누리, 친박, 족보, 원박, 신박, 월박, 복박, 짤박, 종박. 뭔 뜻일까요? 예. 박 대통령과 친소 관계를 통해 본 여당의 권력 지향도 그중 제일은 종박, 최경환, 윤상현, 김태흠 등 꼽혀 레이저 맞고 친박 탈락, 박심 따라 학렬 점프도. 종박. 예. 새누리당은 거대한 가족정당, 찌족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비주류 소장파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친박근혜계 일색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전병헌 민주당 대표가 집권 여당이 주장하는 종북이 아니라 종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종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친박들을 일컫는다. 친박 중에서도 가장 골수 친박이라는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박 대통령과의 친소, 당내 영향력, 과거 전력 등을 겹쳐가며 동심원을 그려보면 나름 친박 족보가 그려진다. 재밌어요? 방송 볼만 하십니까? 방송 재미없어요? 예. 방송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볼만해요? 예. 볼만 하시면 망치부인 방송 추천 부탁드릴게요.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이 1900분인데요. 예, 함 놀아볼까님 감사하고요. 추천은 1420분만 하셨군요. 500분은 재미없나봐요. SOS님 감사하고요. 예. 500분은 방송을 받으면 어떤 감흥도 없고, 공감도 안 되고 그러나 보죠? SSS243님, 슈스님, 꾸꾸까까님, 수민이님, 꾸꾸까까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살짝 까먹었어요. 일체 유심조님, 강아지 잘봐줘님 감사합니다. 너무들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 추천은 시청자의 의무예요. 네, 추천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방의 컴퓨터 시청자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탕발림님, 아지오아지오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종박이 뭐라고요? 친박 중에서도 가장 골수 친박, 이걸 종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요? 오늘의 용어 동그라미 종박이란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친박들을 일컫는다. 친박 중에서도 가장 골수 친박이란 얘기다. 골수 친박의 밑줄 쫙 별표 2개, 이게 종박이란 뜻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박 대통령과의 친소, 당내 영향력, 과거 전력 등을 겹쳐가며 동심원을 그려보면 나름 친박 족보가 그려진다. 우선 원조 친박이 있다. 2007년 당시 눈팅을 어머님 고마워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줄곧 박 대통령 주변을 지켰던 이들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유정복 장관, 이들은 구박으로도 불린다. 이걸 원조 친박, 원박, 구박 이러는구만. 최경환 원내대표는 친박계 핵심으로 이른바 종박에 해당한다. 최근 누님 논란을 일으킨 윤상현 원내 부대표도 원박이다. 친박계 핵심으로 급부상한 윤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경내 교통을 마비시킨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 실세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원박, 구박이 있으면 신박도 있다. 지난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측근으로 올라선 황우여, 이주영 여의도 연구원장 등이 있다. 황 대표는 친박계 코어인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밀리면서 당내 입지가 형편없이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5월 최경환 의원과 원내대표 선거에서 맞붙어 불과 8표 차이로 패한 바 있다. 내년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노리고 있다. 짤박도 있다.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다가 친박 핵심에서 밀려낸 옛 친박계 인사들이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른바 대표적인 자발적 짤박으로 꼽힌다. 잘린 박이야. 잘린 친박. 그는 친박계의 폐쇄성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총회했던 현기환 전 의원을 공천심사위원회에 발탁하자 현기환 불가도론을 제기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의중과는 다른 길을 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유승민 의원의 짤박에서 친박으로 복박, 유승민 의원의 복박을 구하는 진언을 올렸다가 박 대통령의 쏘아보는 레이저를 맞았다는. 진짜 정말 시박이다, 시박.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유승민 의원의 복박을 구하는 진언을 올렸다가 박 대통령의 쏘아보는 레이저를 맞았다는 얘기도 있다. 야, 이거 무슨 여기 왕조냐? 새누리는 우리나라 안에는 독립적 왕조야? 당내 경제통인 이해운 최고위원도 짤박으로 분류된다.
이 최고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와 관련해서도 26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제도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다며 사제단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종박과는 결이 다른 합리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박에 성공한 이들도 있다. 박 대통령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등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가 미움을 샀다. 그러나 박통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전횡 논란에 휩싸인 최경환 의원을 2선으로 물리는 대신 김 의원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앉혔다. 최근 기초연금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난 진영 의원도 대표적인 복박 인사다. 그는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지만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통을 돕지 않았다. 세종시 수정안에서도 찬성하고 이른바 당시 박근혜 의원 주변 문고리 권력의 문제와 폐쇄성을 공사석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친박계와는 완전히 갈라섰다. 멍석마리님 감사합니다. 진 의원 스스로 탈박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선 승리 뒤 박 대통령이 그를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발탁해 새 정부의 국정지표 등 청사진을 그리도록 했고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복박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대선 공약 수정을 두고 양심의 문제라며 장관직을 던지면서 진 의원의 족보를 다시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짤박으로 분류하자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에서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로 당에 갈려있던 시절 차기 대선 주자가 확실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이 몰리면서 주의 야박 정말 지랄들 한다. 옹박 옹졸한 옹졸한 박 주의 야박 낮에는 이명박 밤에는 박근혜라는 말도 생겨났다. 친이계나 비주류에서 친박으로 넘어온 이들은 월박으로 불린다. 월박이 친이나 비주류에서 친박으로 넘어온 월박이야. 대선 이후 벽상공신이라면서 별다른 자리를 받지 못하고 홀대받은 이들을 두고서는 홀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최근 친박계 족보에서 학렬을 뛰어넘어 급부상하는 이들이 있다. 26일 최경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기춘대원군으로 통하는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실장, 박 대통령의 복심이자 혀를 대신한다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출석한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위원장석 앞을 가로막았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비정규직 청소 영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듯한 자신의 발언을 일제히 공격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잠깐만요를 외치며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최 원내대표의 마이크를 치워버리기도 했다.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인데 원내대변인이 일종의 하극상을 한 셈이다. 초선인 김 원내부대변인도 친박계 핵심으로 떠오르며 이른바 종박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당 관계자는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면 최경환, 윤상현, 홍문종, 김태흠 정도를 두드리면 된다고 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박통의 눈에 든 것은 2009년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수정을 요구하는 친이계와 원안을 고수한 친박계로 당이 두 쪽이 날때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삭발투쟁을 벌이던 김 원내대변인을 본 박 대통령이 호기심 어린 레이저를 쏘며 저분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당 대표가 돼가지고 지네 당 의원이 저분이 누구세요? 그러고 물었어? 저 때는 의원이 아니었구만.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총선에서 처음 배지를 단 김 원내대변인이 당선 한 달여 만에 당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것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 대통령의 하명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정이네 왕정. 거의 왕정이야. 김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멘토그룹으로 알려진 7인회의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 보좌관 출신이다. 충남도 정무부지사, 국무총리실 근무를 통해 잔뼈가 굵었다. 당내에서도 악역을 맡는 의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관료나 교수 출신의 의원들은 너무 점잖을 뺀다. 보좌관 경험이 있는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어디 갔어? 말이 나온다.
잦은 막말 파문을 일으키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단골 손님이 된 초선 김진태 의원도 김태현 원내부대변인 못지않은 불같은 화력으로 박 대통령 눈에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극우 보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김 의원은 최근 박통의 서유럽 순방에도 동행하는 특전을 얻었다. 당내에서는 김진태 의원 정도로 튀어줘야 박 대통령 순방길에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집회를 벌인 교민 유학생들을 향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 발언했다가 또다시 야당으로부터 윤리위에 제소될 처지에 놓였다. 친박, 원박, 신박, 월박, 복박, 짤박, 종박. 홀박이 대박. 예. 원래 우리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그 소위 종박이들이 이 손석희 뉴스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종박이들이 원한 대한민국의 구도는 야권은 종북이다. 그래서 종북 세력, 그러니까 야권을 지지하면 너도 종북이지? 라고 낙인을 찍어서 국민들을 겁주고 그래서 야권을 고립시키려는 그런 이제 종박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존박 야, 너는 그냥 나가. 넌 여기서 들어도 말 못 알아들어. 예. 하여튼 이 종박이들이 원하는 내용은 국민들을 그러니까 야권 정치인들은 다 종북 세력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야권을 지지하면 너도 빨갱이다. 그러한 어떤 공포심을 줘서 그 소위 야권을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손석희 뉴스가 나타나서 그 소위 가운데 있는 합리적인 진짜 보수 세력한테 그 무늬만 보수, 말로만 보수고 실제로는 그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그런 자들이 만든 판에 동의하지 않는 한마디로 정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추구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손석희 뉴스에 공감하고 손석희 뉴스에서 나온 대로 지금 이번에 이 통진당 해산 청구가 과연 합당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답변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정부의 그 조치가 정당했다라고 얘기한 게 절반이 안 된 거야. 거기에 얘네들이 빡이 돈 거죠. 종박들이 볼 때는 그 내용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감히 통진당에 대해서 비판한 정권의 결정을 국민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통진당에 지금 손석희 뉴스에게 징계 최고형을 내리겠대. 예. 딸을 박근혜 종박. 이해했음? 딸을 박근혜 종박. 이해가 돼, 안 돼? 아우. 코가 말라가지고. 네. 지금 모바일 방폭이 왜 돼? 코 좀 그만 종팍? 그만 좀 파! 이렇게 해야지. 예. 비염은 아니고, 이게 공기가 좀 말라가지고, 누가 지금 계속 행패야? 얘 아까부터 계속 존박이라면서 물 흐리는 놈이야?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예. 집중하시고, 내가 하던 얘기 마저 할게. 지금 이제 박근혜를 따르는 무리들, 따를 종박 언론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야당은 모두 빨갱이 종북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야권을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위축되고 고립시키는 게 걔네들이 원한
구조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야. 왜 그들은 손석희를 갈구기 시작했는가? 걔네들이 원한 구도는 종북과 종북이 아닌 자로 나뉘어져서 국민들을 이 소위 야권 세력으로부터 야권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시도했던 게 이석기 체포, 구속, 그 다음에 통진당 해산 청구란 말이야. 그런데 걔네들의 이 야심찬 계획을 파토놓은 게 누구야? 손석희야. 손석희 뉴스에서 소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통진당이 과연 정말 종북이니? 라는 의혹을 심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얘네들이 추구했던 바는 지난 9월달 여론조사대로 통진당 해산에 국민 60%가 국민 64%가 찬성을 하길 바랬는데 웬걸? 국민 47.5%만 정부가 해산 신청 잘한 거다. 나머지는 반대 아니면 재판 결과를 두고 보자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여기서 얘네가 빡이 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석희 뉴스를 갖다가 공격을 해서 소위 이 가운데층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종북과 나머지로 나누려는 것을 지금 가운데 부분을 따로 독립시켜 놨기 때문에 굉장히 열받아서 손석희 뉴스를 치고 있는 거다. 예.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이게 오늘의 핵심이야. 쟤네가 원하는 구조는 종북 세력과 나머지로 나누어서 이 야권을 전부 종북 세력이라고 묶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지네가 이석기 구속, 통진당 해산 청구까지 했는데 이 언론인들 중에 손석희 뉴스에선 계속 증거가 뭐냐 따진 거 아니야.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한 증거가 뭐냐? 통진당이 해산 청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물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해산 청구를 했는데 왜 해산 청구를 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국민 앞에 설득을 못했어. 지금까지 혹시 나온 거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 혹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왜 통진당을 해산 청구했는지 그거 이렇게 또 보충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까? 프리티 폭스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없죠? 무슨 통진당 만세야. 만세는 또 나는 통진당 지지자 아니야. 다만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 청구가 합당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서 민주주의 국민이 10%가 동의해서 탄생한 정당을 해산 청구를 할 때는 국민 10%가 동의할 만한, 공감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돼. 왜 그들은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까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통진당을 해산해야 될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질 못한 거야. 이석기가 빨갱이고 내란 음모를 했다고 했는데 내란 음모의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어. 전쟁을 준비한 정당이었다 그랬는데 까보니까 전쟁 반대 모임이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전쟁 준비 모임이라고 시컷 뉴스에 떠들고 내란 음모죄라고 구속까지 시켜놨는데 모임이 지금 녹취록을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쟁 반대 모임이야. 그런데다가 통진당이 무슨 북한에게 이로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왔어?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재판 결과를 보겠다. 이게 합리적인 결론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손석희 뉴스를 친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소위 지금 박근혜가 집권한 이유는 박근혜가 집권한 건 종박이 35%하고 나머지 15%의 그러니까 16%의 합리적 보수층의 지지를 받은 거야. 원래 이제 박근혜 내 세력을 무조건 따르는 종박이들이 35%가 있어. 근데 그 35%에다가 누구? 합리적 보수층 16%가 박근혜를 지지한 거예요. 문재인과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놓고 일을 벌인 걸 보면서 너무 얘네들은 아마추어다. 그래서 그 박근혜를 지지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정치를 잘하길 바래서 나름대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길 위해서 찍어준 건데 그 뒤에 박근혜의 모습은 어땠냐. 인사파동으로 3개월을 헤맸어. 그 다음에 전쟁 위협과 남북관계 악화로 2달을 허비했고 그 다음에 2달은 뭐 했어요? 공약 파기로 인한 논란.
그러더니만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나라의 이 공공기관에 대한 이권까지 지금 개방한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공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 민생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놓고 지금 말로만 자기가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예산 통과 안 시키면 민생 파탄 난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러면 문재인보다는 박근혜가 더 프로페셔널 할 것이다 라고 찍었던 16%는 강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예. 이젠 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그 16%가 갈라 쓴 거야. 지금 떨어져 나와서 우리는 객관적 증거를 원한다. 그 손석희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객관적 증거를 원한다. 그런데 이 객관적 증거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공안 탄압, 공포 정치 이걸로 국민들을 흔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역풍이 붑니다. 역풍이 불어요. 드림캐치님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불교계 시국선언 했죠. 오늘 불교계에서 시국선언 했다는 뉴스 나와 있나요? 예. 불교계 시국선언 뉴스 제일 잘 나온 걸로 하나 올려줄래요? 고등학생이 듣기엔 좀 어려워요. 드림캐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교계에서 시국선언 했다는 얘기는 왜 거의 안 나오지? 예. 지금 불교계에서 시국선언한 뉴스들은 올라온 거 없어요? 아침부터 보는데 별게 없네? 불교계 시국선언이 별로였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조계종 승려 1012명, 박 대통령 참여하라. 조계종 승려 1012명, 박 대통령 참여하라 시국선언. 예. 천주교 개신교에 이어 불교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내고 있다. 실천 불교 전국 승가회는 28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참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불교계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승가회는 대한민국 조계종 산하 승려 모임이다. 시국선언에는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 승려 1012인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승가회 회원은 150명 정도다. 박금호 승가회 총괄국장은 승가회 회원이 아닌 스님들이 다수 참여했다며 조계종에서 활동하는 스님이 8,000명가량인 걸 감안하면 많은 인원이 시국선언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승가회는 극단적인 사회 분열과 한국 사회 민주주의 훼손을 막고자 정부를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시국선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찰, 검찰 수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사태를 보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후퇴하는 절망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는 자신들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여 전국을 극단적인 이념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메카시즘의 광풍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 교육원장인 청화 스님은 종교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을 언급하며 나도 이런 자리에 나서기 싫었지만 그래도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성직자가 나서는 것은 정치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성직자가 이런 데 나올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청화 스님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는 박 대통령의 말을 믿고 싶지만 최근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소위 찍어내기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박 대통령도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겼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승가회 상임대표인 퇴휴 스님은 영하로 떨어져 싸늘한 이날 날씨가 요즘 시국과 같다고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현 사회가 춥고 엄혹하다. 승려가 수행에 정진해야 할 시간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1000명 이상의 뜻을 모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우리는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인지 의심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바르게 보고 듣고 말하면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 공포감을 느끼며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슬픈 시대다. 퇴휴 스님은 지금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종북몰이를 비판하면서 정부를 향해 문제점을 지적하면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본인 때문에 한다는 걸 망각한 것이라며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전주교구 시국미사 강론 때 발언으로 보수진영의 맹공을 받고 있는 박창신 원로신부와 관련해서도 발언 일부만 떼서 문제 삼는 건 올바르지 않다며 사재단이 박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한 이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우려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승려들은 작금의 사태를 단순히 부정선거의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 파괴 질서로 규정한다며 국가기관 불법 선거운동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부 참여, 특검 도입, 이념 갈등 조장 중단, 대선 민생 공약 추진을 요구했다. 퇴휴 스님은 앞으로 정부가 하는 모습에 따라 수위를 고려해 향후 활동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금처럼 정부의 태도가 미흡하면 수위가 올라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불교 의식에 따라 진행한 승가회는 행사를 마무리할 때 진행하는 사홍서원을 생략했다. 승가회 사무처장인 법서 스님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안 한 것이라며 다음에 모일 때 꼭 사홍서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풍이 불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의 행보는 결국 국민들을 분노시킬 것이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불교계에서 나섰겠어요? 거기다 이제 이 승가회라는 게 소위 이제 불교판 정의구현 사재단 같은 분들인데, 그 불교판 정의구현 사재단 분들은 한 15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라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조계종 승려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8,000명 중에서 1,200명이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안이 아니란 얘기야. 지금 분위기가. 심지어는요. 장로의 신학대 학생들도 시국선언했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망령이 살아나.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에 그 학생들까지도 와가 시국선언을 했대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평학생회도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시국선언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평학생회는 26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부정선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수용,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음해와 수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와, 이들은 오늘날 국가는 폭력을 견제하려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헌법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과거 독재 정권의 재갈을 물리고 얻은 시민들의 자유가 다시 불의한 권력자에게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12년 12월 치렀던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감추어진 진실, 곧 부패한 권력은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무부, 국가보훈처,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권은 부당하게 권력을 도둑질하였고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며 불법으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 있는 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최근 박근혜 정부는 정의구현 사재단을 불온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종북이라는 이념적 낙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감금 고문하였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이 또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 어떠세요? 예. 결국은 지금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잘라냄으로 인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그들이 이 국정원 범죄의 증거를 계속 제시했고 그러자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종북 논란을 일으켰어 정권이. 그런데 종북 논란의 증거는 또 제출을 못한 거야. 그러자 합리적 보수층이 손석희 뉴스를 들으면서 흔들렸고 그리고 종교계에서 특히나 이 박창진 신부의 발언을 가지고 종북몰이를 하면서 지나치게 공격을 해대니까 불교계도 개신교도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일이에요. 이 장로회 신학대학생들 말고 아예 또 기독교계가 따로 또 기독교계도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선언 기도회 등 연이어 사재단을 겨냥 종북몰이에 신앙의 자유 탄압 용납 못해 성탄절 대규모 시국기도회 열기로. 천주교 사재단에 이어 기독교 목사와 평신도들이 지난해 대선은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으로 얼룩진 부정선거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성탄절까지 시국선언과 기도회 등을 연이어 열 계획이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으며 퇴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공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실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개혁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현 집권 세력은 검찰총장과 수사검사를 쫓아내 대선 개입을 은폐하고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지금 계속 공통되는 게 뭐냐? 지금 이 종교계를 거리로 나오게 한 게 뭔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불교계, 장로회 신학대학, 그 다음에 일반 개신교 목회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개신교 공대위에서 나와서 주장하는 내용이 결국 뭐 때문이야? 박창신 신부는 마지막에 터트린 거고 최동욱이야, 최동욱. 최동욱을 잘라낸 거에서 최동욱을 쳐내고 윤석열 쳐내고 수사팀 해체한 거. 이게 결국은 소위 합리적 보수층을 흔들어낸 거예요. 이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지금 이 최동욱과 윤석열 잘라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본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이 검찰 수사팀 건드린 거는 최동욱 잘라낸 거는 무서운 역풍이 불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 무서운 야당 이 역풍이 분 거야 지금 최동욱을 잘라낸 게. 다음은 야당 눈치. 무슨 뻘소리들이야 지금 채팅창에다 뻘소리 하는 것들 나가! 예. 결국 최동욱을 잘라내고 윤석열을 잘라낸 게 이 최동욱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은 사실은 소위 친민주당이나 친열린우리당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단지 나라를 사랑하고 법과 제도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잘라내는 모습에 합리적 보수층이 분노한 거야. 그래서 지금 천주교계 나는 각 교구별로 시국선언 할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엇보다 일제시대 때도 한국전쟁 때도 4.19 때도 60대도 입 다물었던 대구 경북 지역의 교구까지 나서서
지금 박근혜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이 합리적 보수 세력을 분노하게 한 결집시키는 그 좌초를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어느 당을 떠나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여야 하지 않는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그랬던 사람들한테 그래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유지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박근혜 정부는 왕정처럼 복종하길 원해. 왕에게 복종하듯 박근혜에게 복종하길 원하는 거야. 이거는 소위 이 합리적인 보수 지식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거야. 진짜 보수가 들고 일어난 거야.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태도에 진짜 보수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누가 횡설수설해? 누가 횡설수설해?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였지? 내가 횡설수설했어? 예. 내 얘기가 지금 좀 이해가 어려워요? 내 얘기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아니면 애들이 못 알아듣는 애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 못 알아듣는 애들이 들어와갖고 뻘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 진짜 우리 정부 대단해. 그래가지고 강퇴당했구나. 이해가 되죠? 예, 주신님 감사하고요. 본방이 꽉 찼으니까 우리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합시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본방이 지금 꽉 찼으니까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컴퓨터 시청자님들. 네, 부탁 좀 드립시다. 예, 이해되기를 거부하는 족속이죠. 내 말이 막 어렵지는 않죠. 다 알아, 저기 망치부인 말 알아듣겠다, 엄지손가락. 망치부인 말 알아듣겠다, 엄지손가락. 예. 예. 망치부인 말 알아듣겠다. 많은 다수가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예. 일부가 못 알아듣는 거죠? 네, 부탁해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읽어볼게요. 결국은요, 현 집권 세력은 검찰과 수사검사를 쫓아내 대선 개입을 은폐하고 두둔했다. 이 부분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브르 13님 감사합니다.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명박이 저지른 일이야.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그리고 이제 뭐 각종 행안부, 그 많은 단체들이, 많은 부서들이 부정선거를 했어. 우리나라 선거법에, 우리 또 이거 선거법을 또 알아야 돼.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또 설명을 해줄게. 가령 공무원이 어느 정당을 지지했어. 지지하는 활동을 했어. 개인적으로. 이거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공무원이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개인적인 활동을 했어. 그럼 이거 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무죄예요. 죄 아니에요. 공무원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당비를 내거나 그러니까 당을 후원하거나 어떤 활동을 했다. 그거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그거 불법 아니야. 공무원은. 군인은 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은 해도 돼. 그러면 우리 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가 뭐냐 하면, 예,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 위반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명령에 따라, 상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여당 지지 활동을 하는 거, 그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때 그게 불법이야.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 위반 규정은 개개인 공무원이 어느 누구를 지지하는 활동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전국 공무원 노조
이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하는 활동을 했어. 이거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 규범에 따라 한 게 아니라 개별적인 노조원들이 한 거야. 그건 죄가 안 돼. 그러나 그 국정원 직원이 원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한 거는 불법이에요. 알아듣겠어? 예. 이제 알아듣겠어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경찰도 공무원이잖아. 경찰 공무원. 경찰이나 일반 국정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그게 불법인 거야. 그러나 경찰이 개별적으로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그 당을 후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걸 보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박근혜 선거에, 그러니까 이명박이 지난 박근혜 선거에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시킨 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김구사랑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처를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박근혜를 지지한 활동을 펴게 했어.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범죄냐? 누구의 범죄? 이명박의 범죄야.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그 조직의 범죄라고. 그러면 박근혜는 자신이 이명박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이명박이 풀은 그 애들이 단 댓글이 너무 악플이었잖아. 소위 조직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는 이명박이 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박근혜 선거운동을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별 도움이 안 된 거야. 그러면 박근혜는 어떻게 처리했어야 됐냐? 이명박과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세력을 당선되자마자 철저히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박근혜라면 내가 당선되자마자 이명박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달면서 박근혜를 돕는 활동을 했다는 그놈들을 잡아서 단칼에 잘랐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박근혜가 꼬였어. 스텝이 꼬였어. 언제 꼬였느냐 하면 작년 12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꼬인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전에는 14일 이전에는 이명박의 범죄였어. 14일 이전에는 이명박의 범죄였는데 14일 날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순간 그때부터 일이 꼬인 거야. 거기서부터 일이 꼬인 거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지 않았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 그 뒤에 김용판이라는 서울경찰청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어. 그리고 12월 16일에 경찰의 공식 발표가 없는데 박근혜가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증거가 원래 있는데 증거를 지우는 중인데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잘못 얘기를 해버린 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나서 김용판과 그 일당들이 그날 밤 11시에 허위 발표를 하잖아.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14일부터 16일 박근혜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가 당선이 된 뒤에 그러면 김용판을 철저히 잘라냈어야 됐는데 김용판 쪽에서 김용판한테 왜 그랬는지 몰라. 김용판이 박근혜 지시를 받고 그런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닐 텐데 왜 박근혜는 김용판을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는가. 그게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김용판이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못 왔어요. 박근혜가 박근혜는 왜 김용판을 당선된 뒤에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추진했을까? 김용판이 경찰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사람인데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오해를 낳았고요. 예. 드림캐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최동욱 잘라내고 윤석열 잘라내고 박형철까지 잘라내버린 거. 수사팀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거. 그거는 원래는 이명박의 범죄였는데 그만 박근혜가 14일부터 16일에 거짓말을 했고 상황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안타까운 행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야.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 은폐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거대한 역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잘 갔다 왔어? 채팅 매너 안 지키시면 강퇴합니다. 강퇴 블랙이에요. 저기 매니저님들, 지금 우리 매니저님들이 너무나 많은 이 채팅하는 사람들 때문에 간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걸면 시비 건 거에 대해서 또 강퇴합니다. 자, 아까 읽던 기사 맞아. 개신교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실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개혁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현 집권 세력은 검찰총장과 수사검사를 쫓아내 대선 개입을 은폐하고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커피님 감사. 이들은 지난 대선에 대해 국가기관의 부정한 개입에 의해 국민의 선택권이 유린된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부정선거의 결과에 의해 취임한 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퇴진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또 이들은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시국미사 강론 중 일부 발언을 문제 삼는 움직임에 대해 성직자들의 강론 발언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험한 말로 비판하고 성직자를 종북 세력으로 탄압하는 작태를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목회자 평화협의회 상임의장인 정태효 목사는 하나님의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는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조사회를 만드는 등 정부에 여러 번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 목사는 하나님의 정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 모인 목회자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희년과 함께 대표인 박인성 목사는 종교계와 대결하는 양상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검찰 기소 내용만으로도 선거는 무효이며 따라서 정권 정통성을 잃은 박 대통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독교 신도이자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전 숙명여대 교수는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경찰이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다며, 애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허물어져 가는 실상을 목도하면서 목회자들이 나선 것이다. 이런 운동이 지속돼 국정 책임자와 정부 여당이 각성해서 현실을 풀 지혜를 가지길 바란다며 목회자들을 응원했다. 기독교 공대회 측에 따르면 28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평신도 백인 선언을 시작으로 향후 시국 선언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12월 6일 청계광장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대한문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12일 여러 교단 소속 목회자와 신도들이 연합해 전국 기독교인 시국기도회를 기독교회관에서 열고 역시 거리 행진을 할 예정이다. 또 16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서울 광장이나 대한문 앞에서 금식 기도를 이어가며 25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성탄 시국기도회를 열 계획이다. 공대위에는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자 교수협의회, 예수살기, 희년 함께 등 30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 소위 박정희 시절에 빨갱이 머리를 많이 받던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그 간첩이라고 몰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간첩이 아니었다는 거,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때 그 느낀 당황함이 얼마나 컸겠어. 내가 여기서 뭐가 조금 보고 싶냐면, 잠깐만요. 우리가 이쯤에서 자료 하나,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우리 방에서 많이 봤던 영상인데, 또 우리 망치 부인방 지금 누가 어휴, 부담을 주고 있나 봐. 우리 컴퓨터에다가 막 부담을 주고 있어서 지금 속도가 조금 안 나왔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게 내가 이거 딱 작업관리자 키문,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 뭐냐면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그거 저기 뭐지? 뉴스타파 영상 중에 왜 그 한 언론인에 대한 이야기 그린 거 있었죠? 뉴스타파 언론 중에 그 굿나잇 앤 굿럭. 예. 내가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에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은 저 초선 의원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세요? 조셉 메카시. 저 사람을 딱 보면서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전국적인 스타 의원이 되고 수많은 격려 편지와 투서는 물론 정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메카시즘. 상원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메카시는 위원장이 되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의 폭로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폭로의 근거가 없었던 거. 야당이었던 공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메카시에게 동조. 여당인 민주당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메카시에게 동조. 이 부분이 제일 가슴 아팠어. 언론은 자신들이 공산주의를 옹호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메카시에게 동조.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조. 동료들을 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혐의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난다. 하지만 메카시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에 만연한 공포분. 그때 공포에 동조하길 거부한 한 명의 TV 저널리스트가 메카시에게 정면으로 맞선다. 네, 지난번에 봤던 건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세르비아 신문을 봤다는 이유로 강제에 전역당한 라돌로비치 중위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에드워드 머로. 그러자 보수 및 군 관련 단체로부터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하지만 머로는 오히려 메카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Good night and good luck. 운명과 우리 자신. 1954년 3월 9일 See It Now. We must not confuse dissent with disloyalty. 의견의 차이와 We 조국에 must 대한 remember always 불충을. that 고발은 accusation 그 is not 자체로 proof, 증거가 될 수 and that 없으며 conviction depends upon 유죄 evidence 판결 and due 여부는 증거와 process of law.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됨을 We 잊지 will not 말아야 walk in 한다. fear 우린 두려움에 one of 떨려 another. 살 수는 We will 없습니다. not be driven by 우린 fear 두려움 into an 때문에 age of 광기 시대로 unreason. 빠져들지 않을 If we 겁니다. dig deep in our history and our 우리가 우리의 doctrine, 역사를 and 깊게 remember 고찰한다면, that we are not 그리고 우리가 descended 겁쟁의 후손이 from 아니라는 걸 fearful 잊지 men, 않는다면 말이죠. not from men who feared to 우리는 write, to speak, 기록하고 to 말하고 associate, 동참하길 and to 겁내는 자의 defend the 후손도 causes 아니며 that were for the 억지 moment 주장을 관찰하려는 unpopular. 자의 후손도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And whose fault is that? 과연 Not really 메카시즘이 his. 누구의 He 탓일까요? didn't create this situation 그는 of fear. 공포 He merely 분위기를 조성한 게 exploited it. 아니라 다만 and rather 효과적으로 successfully. 이용했을 뿐입니다. Cassius was right. 카시우스가 The fault, 옳았습니다. dear Brutus, 문제는 우리 is not 운명이 in our 아닌 stars, but in ourselves.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죠. Good night Good and good night luck. and good luck. 방송이 끝나자마자 걸려오기 시작하는 수많은 전화들. 하지만 지난 방송과 달리 머로를 지지하는 비율이 약 15대 1로 우세. 이에 당황한 메카시는 얼마 후 반박 방송을 하지만 잔뜩 흥분한 채로 머로에 대한 인신 공격을 남발. 오히려 머로의 논리적 비판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상황 반전을 위한 메카시의 선택. 더욱 극단적인 폭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물론 육군 장성들까지도 공산주의라며 비난한다. 하지만 결과는 역풍. 오히려 메카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메카시의 폭로와 주장이 대부분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명된다. 이에 상원은 메카시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의결. 메카시는 모든 권한을 잃고 술에 의지하여 살게 된다. 결국 머로의 완승으로 끝난 메카시와의 승부. 하지만 그를 기다리던 건 그의 맹렬한 방송에 두려움을 느낀 방송사와 외부 세력의 압박.
외부의 압박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CBS 회장의 선택. 머로의 시인 나오는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로 밀려나고, 우리 100분 토론이 이랬잖아요. 시인 나우가 있던 자리는 쇼 프로그램이 대신하게 된다. 그리고 1958년 광고마저 끊겨 폐지되는 시인 나우. 같은 해 텔레비전 뉴스국장 연차총회에 연사로 초청된 머로는 텔레비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맹렬하고 도발적인 연설을 시작한다. (50년이나 100년) 후의 역사가들이 지금 방송 3사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일주일치 정도 들여다본다고 칩시다. 아마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실제 현실과 격리된 타락과 도피의 증거들 뿐일 것입니다. 특히 방송사의 밤 8시부터 11시 편성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가 망조로 가고 있다는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지식인들이 울부짖는 통곡의 벽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딱딱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팍팍하니군요. 텔레비전은 지식을 전하고 깨달음을 주며 심지어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매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인간이 텔레비전을 그러한 목적으로 쓰려고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전이란 전선과 전구로 채워진 상자 따위에 불과합니다. 텔레비전은 무지, 불관용, 무관심과 맞서 싸우는 위대하고 결정적인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텔레비전의 문제는 생존을 위한 싸움에 임해서도 칼집 속에서 녹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게 지금 자,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 아비트리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처음 보신 분 아비트리지님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 보여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틀었어요.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존 메카시라는 미 상원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 공산주의자로 낙인을 찍고 폭로하고, 그 폭로가 아니죠. 그냥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마치 우리나라의 모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거짓말을 막 떠들었던 거, 뭐 NLL 사초를 폐기했다고 거짓말했던 거, 그런 장면처럼 막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러면서 공산당이라고 막 몰아붙일 때 누구는 국민들은 나는 공산당이 아니야.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의 말에 동조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에드워드 머로라는 한 언론인이 그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했고 그로 인해서 그의 폭력적인 색깔 그 칠하기는 중단될 수 있었다는 은혜강님 감사합니다. 저 무지막지한 초선 의원 존 메카시 같은 사람이 아직 우리나라 정치에도 있지요.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누군지 내가 말은 안 하겠어요. 하지만 딱 하면 감이 좀 오지요. 자, 그 밖에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같이 읽어드리고 싶은 뉴스가 있는데 한겨레 신문 기사인 것 같아요. 그 26일날 교황청에서 사제들에게 한 훈계 말씀, 사제들에 대한 훈계인가? 그런 기사가 났던데 혹시 그 내용
우리 그 함께 읽는 뉴스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예. 예. 그 뉴스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우리 아비트리님이 올렸던가 누군가 올렸던데. 함께 읽는 뉴스에도 올라와 있나요? 미디어 오늘 뉴스예요? 교황청에서 교황청에서 프란체스코 교황, 교주가 뭐야, 교황이지. 예.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사제에 대한, 한겨레 맞죠? 아니야. 그 미디어 오늘 말고 한겨레에서 나온 건데, 한겨레에서 나온 그 사제들에게 띄우는, 사제들에게 띄우는 훈계 말씀에 대한 거. 예. 그 내용을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I love you님, I love 아일리님 감사하고요. 요거 미디어 오늘도 괜찮은데, 그래 이거였던 것 같아. 그렇죠. 바로 이 뉴스예요. 우리나라의 그 친박,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 신부가 그 박창신 신부를 교황청에다가 고발을 했대요. 교황청에다 고발을 하면서 박창신 신부를 비난을 했는데, 자, 우리 교황청은 어떤 입장일까요? 교회가 손에 흙 묻히는 것을 주저 말아라. 프란치스코 교황 현실 참여 강조. 자, 이것도 떠든 애들 있으니까 이거 얼리고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교황 권고 공개. 자본주의를 새로운 독재로 비판. 노숙인 숨지면 뉴스 안 되지만 주가 2포인트만 떨어져도 말이 되나. 교황 프란치스코가 장문의 권고문을 발표해 가난한 이들을 배제하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새로운 형태의 독재로 통렬히 비판했다. 또 교회가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을 주저해선 안 된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현실 참여를 강조했다. 교황청은 26일 누리집을 통해 복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교황 프란치스코가 직접 작성한 첫 번째 교황 권고 원문을 공개했다. 전문과 5개 장에 걸쳐 모두 288개 조문 144쪽으로 구성된 복음의 기쁨의 핵심은 제2장 1항 현대사회가 직면한 몇 가지 도전 과제로 보인다. 예수의 사제로 오랜 기간 빈민 사목의 열정을 바쳤던 교황의 사회인식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교황은 배제의 경제, 돈의 맹목성, 금융체제의 지배, 폭력을 부르는 불평등 등을 오늘날 세계가 맞닥뜨린 도전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구약시대의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제는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체제를 유지하지 말라고 말해야 할 때다. 이런 경제체제야말로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극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절대 다수와의 소득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시장과 금융투기의 완벽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이러한 불균형이 결국 자기만의 법과 규칙을 강제하는 독재 체제를 만들어냈다고 통박했다. 교황은 우상으로 숭배했던 고대의 황금 송아지가 오늘의 돈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냉혹한 경제체제의 독재가 횡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파 경제학의 핵심 주장인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교황은 자유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이 결국 좀 더 정의롭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 것이란 낙수효과 이론은 단 한 번도 현실에서 증명된 바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그래야 더 투자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세금 깎아줘도 투자를 안 했잖아. 그죠? 예.
현 체제를 신성화하고 그 안에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의 선의를 맹목적으로 믿겠다는 조잡하고 순진한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태에 대한 통박도 이어졌다. 교황은 늙은 노숙인이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건 뉴스가 안 되지만 주식시장이 단 2포인트라도 떨어지면 뉴스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모든 게 경쟁과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굴러가면서 강한 자가 약한 이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배제된 채 일자리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절망에서 탈출할 수단도 없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간마저 사양하고 버릴 수 있는 소비재 취급을 받는 세상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교황은 배제된 이들은 우리 사회의 밑바닥도 변방도 소외된 것도 아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일부로도 여겨지지 않는다. 착취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쫓겼다. 버려져야 할 찌꺼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탄식했다. 천주교 정의교구 구현 정의구현 사제단의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교황이 제시한 교회의 사명은 눈길을 끈다. 교황은 문 밖에서 백성들이 굶주릴 때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라고 가르치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물며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며 잘못된 것을 결정하는 것보다 거짓된 안정감을 심어주는 구조 안에서 침묵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아까하고 약간 기사가 오전하고 틀린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기사는 미디어 오늘에서 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조금 아까 조금 너무 어렵고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교황의 현실 참여론, 천주교 사제들의 싸움에 힘실른다. 프란체스코 교황 영향, 큰 힘과 격려, 인사권, 의식, 한국 천주교 4대강 문제로 다시 사회 참여. 국정원의 대선 개입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외면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과 박 대통령 새누리당 보수단체가 충돌하면서 한국의 천주교 성직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독재에 항거하며 한국 천주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온 정의구현 사제단과 달리 암울한 시절에도 침묵했던 주교단이 근래 들어선 국정원 대선 개입뿐 아니라 쌍용차,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등 권력과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이미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타났던 움직임에 바티칸의 새로운 자리를 잡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이고도 개혁적인 행보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제는 거리로 나가야. 한국 교회에는 지난 3월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전 교황과 달리 교회의 금기를 깨고 사제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며 현장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다수 내왔다. 교황은 지난 7월 2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진 카톨릭 세계 청년대회 축하연에서 교회도 거리로 나가길 바란다. 불평등에 무감각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빈부격차를 끼울 뿐, 돈과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행복에 대한 환상일 뿐,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의 타락한 이야기를 들으며 실망할 때도 있지만 믿음을 잃지 말라. 상황도 사람도 바뀔 수 있다고 교황은 강조했다. 심지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교황은 자비를 갖고 그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금기를 깨기도 했다. 이 같은 교황 행보는 전 세계 교회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의 경우 바티칸 라디오는 지난 9월 26일자 기사에서 당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국 미사에 대해 사제들은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면서 평신도들의 국정원 투쟁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국내 사제단의 경우 지난 8월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온 대구대 교구를 비롯해 전국의 여러 교구에서 시국선언과 시국미사가 이어져 왔다. 평신도보다 사제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뜻하는 움직임이었다. 이를 두고 경동현 연구소 소장은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서 교황 한 사람 바꾼다고 직접 우리 천주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에서 한국 사회 각종 사회 갈등을 현안에 나서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한국사의 각종 사회 갈등 현안에 나서고 있는데 교황이 지원과 지지가 되는 말씀을 해서 고무된 경향이 있다며 향후 교황의 행보에 따른 여파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경 소장은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교주나 사제단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았겠느냐고, 주교나 사제단이 왜 이렇게 잘못 읽어? 주교나 사제단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았겠느냐고 분석했다. 나승구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 신부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교황 한 사람 바뀌었다고 교회가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교황이 말씀하시니 힘을 얻고 격려받는 정도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국 천주교의 사회 참여를 두고 교황과의 관계보다는 독재와 민주화를 경험하다 다시 민주주의의 파괴에 직면한 한국 정치 상황에 따른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 교계의 평가다. 경동현 소장은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주로 사제가 주도로 하는 게 활발해진 것 같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달라진 시국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상봉 카톨릭뉴스 지금여기 편집국장은 26일 사회 참여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던 사제들이 이명박 정부 때 용산 참사와 4대강 문제가 터지면서 결집하기 시작해 각 교구마다 과거 사라졌던 정의평화위원회가 신설되고 이게 이명박 때 다시 살아났구나.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됐다며 그런 가운데 올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해서 여러 발언을 하면서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부들이 이명박 정부 때 학습한 의식과 노하우가 박근혜 정부 때 발현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교황은 전 세계의 주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법 377조엔 교황이 주교들을 임으로 임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들을 추인한다고 돼 있다. 추기경 역시 교황이 임명한다. 국내엔 현재 서울대 교구장을 사퇴한 정진석 추기경이 있으나 80세가 넘어 교황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오는 2월 한국에도 새 추기경이 임명된다. 경동현 우리신학연구소장은 교회와 주교, 사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직자 집단에게는 새로 선출된 새 교황의 말씀과 정신이 더욱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사제의 인사권은 주교가, 주교의 인사권은 교황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상봉 지금여기 편집국장도 추기경과 주교 임명권을 교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인사권자인 교황의 발언과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런 구조를 고리로 한국 천주교 성직자 집단이 어느 정도 변할 수 있겠으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에 대해 정치참여 금지 강론을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염수정 서울대 교구장도 정작 강론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여러 군데서 인용하기도 했다. 실제 교황의 말씀을 근거로 강론을 펴지 않으면 신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게 교계의 관행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천주교 건드렸다간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 내가 그럴 거랬잖아.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천주교 집단에 칼을 들이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에 박근혜 대통령 사퇴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두고 온 정치권이 호들갑을 떨면서 검찰까지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러다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동현 소장은 박창신 신부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편집국장도 검찰의 박 신부 수사 언급은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하다며 박 신부도 마음대로 하라는 입장이며 실제 강론 내용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나승구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 신부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역풍 분대니까. 바람바우님, 은혜강님, 남촌선생님, 팡임다님 감사합니다. 예. 역풍 불 거다 그랬더니 정말 역풍 불게 했잖아요. 그죠? 로마 카톨릭 해외 선교 담당 기구의 공식 언론사인 아시아뉴스가 한국 정부가 민주화운동 신부를 국가의 적으로 몰았다라고 보도했다.
궁금했어요. 네. 우리 교황청이 이번에 박신부에 대한 우리 정부와 이 소위 박근혜 친박, 예. 무슨 친박 천주교 모임에 무슨 무슨 신부가 박창진 신부를 교황청에 고발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교황청에서 나온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네요. 한국 정부가 민주화 운동한 신부를 국가의 적으로 몰았다고 보도. 아시아뉴스는 기사에서 한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격분하여 정의구현 사재단의 박창진 신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부는 박 신부의 강론 배경을 소개하며 박 대통령의 사퇴 요구와 검찰의 수사 발표,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 등을 소개했다. 앞서 박 신부는 시국미사의 강론 도중 연평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회적 분열을 꾀하고 국민의 단합을 해치는 어떤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정 총리는 국가를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박 신부의 발언을 비난했다. 이게 그대로 나은 거야? 아시아뉴스는 그들은 강론의 나머지 부분을 무시하고 나에게 종북이란 색깔을 입히려고 하고 있다는 박 신부의 해명과 함께 극단론자들이야말로 긴장 상태를 원하며 새로운 적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박 신부의 견해를 전했다. 신문은 박 신부의 관점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합뉴스 사설은 왜 정부가 신부의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비난에 답을 하지 않는지 질문을 던졌다고 전하면서 그들은 40분간 이어진 강론 중 마지막 2분에만 집중했다. 그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강론의 나머지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뉴스는 기사 말미에 한겨레의 만평을 소개하기도 했다. 신문은 박근혜의 아버지가 한국을 철권 통치하던 시절에 군복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익 사람들에게 진실과 정의라고 적혀있는 사인을 가지고 홀로 서 있는 신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이를 해석했다. 어떡하니? 재밌고 알차게님, 별마녀님, KYJ 플로그님 감사합니다. 어떡하면 좋아? 예. 저기 기사 원문, 잘못 읽은 걸까요? 아시아 뉴스 닷잇? 예. 거버먼트 브랜드 프로 디마크라시 프리스트 에즈 애니미 오브 더 네이션. 한번 계속 읽어봐? 나머지는 알아서 읽어. 내가 영어 공부하는 어린 딸 앞에서 이거 읽었다가 쫓겨날까봐, 내가 지금 못 읽는 건데, 알아서들 읽어요? 예, 자.